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비 오는 날에 겪었던 미친 듯이 소름 끼치는 추악. 잠이 오질 않는다. 자기 전에 수면제를 먹었는데도 말이다. 이쯤 되면 병이라고 의심될 정도다. 평소에 잠을 못 자는 것도 아닌데 가끔 이런 날이 있다. 아이씨. 그나마 있는 잠기운을 털어내고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옆에 있는 스탠드 끈을 잡아당겨 주변에 희미한 불빛을 뿌려본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수면제 때문에 잠깐 잠든 사이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 같다. 그리고 보니 벌써 5월이구나.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은 계절이네. 무심코 침대 옆에 있는 커튼을 살며시 걷어본다. 밤하늘 같은 허공에 투명한 바늘들이 무수히 떨어진다. 2층이라 그런지 바닥에 부딪히는 빗소리까지는 들을 수 없었다. 그래도 창을 두드리는 녀석들 덕분에 기분이 좋아진다. 마음이 고요해진다. 어릴 적부터 비가 좋아서 비가 오는 날이면 이불을 둘러싸고 문지방에 앉아서 잠이 들고는 했었지. 문득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서 조심스럽게 떠올려 보았다. 사표를 냈다. 호랑이 팀장이라고 불리던 강 팀장의 얼빠진 표정이 아직도 생생하다. 내가 잘나고 뛰어난 직원이 아니란 사실은 나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다. 매 점심시간마다 20분이나 멀리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 스파게티 집에서 점심을 먹고 오는 조금 독특한 직원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평범한 직원. 그런 직원인 내가 사표를 냈으니 얼마나 의외였겠는가. 솔직히 난 그렇다고 직장에 불만이 많거나 스트레스를 쉽게 받는 타입도 아니다. 적당한 급여에 적당한 휴식시간 적당한 일거리. 매일 공원 벤치에 누워서 인생의 깊은 쓴맛을 느끼고 있는 노숙자들이 들었다간 뺨부터 후려칠 정도로 괜찮은 일자리를 가진 고학력자다. 그런데도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했다. 왜? 회사의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갑자기 로또라도 당첨되는 바람에 엄청난 양의 돈을 받아서? 아니면 적성이 아니라서? 아니다. 그런 하찮은 것들이 아니다. 좀 더 근본적인 것이다. 나 자신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 아마도 자극이 부족했던 것 같다. 어이구, 깜짝이야. 큰 소음이 구막을 때렸다. 그와 함께 깜박이는 비. 오래간만에 제대로 내릴 모양이다. 덕분에 밖의 어두운 공간을 아주 잠깐 볼 수 있었다. 투명한 바늘들이 번개 빛에 반사되어 마치 18세기 별난 화가가 죽기 전에 남긴 예술작품 같았다. 이래서 비 내리는 날이 좋다. 그때 또다시 무언가가 머릿속에서 슬금슬금 기어오는 것이 느껴졌다. 방금 그 녀석과 비슷한 놈이다. 오래된 기억이지만 옛날 향수를 느껴보기로 했다. 몇 년 전이었을까? 그때에는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목 같은 어둠은 같았다. 그날 어머니가 늦게까지 오시지 않는 탓에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평소처럼 이불을 돌돌 끌어안고 마룻바닥에 앉아 하늘에서 쏟아지고 있는 비를 보면서 어머니를 기다렸다. 처음엔 언제 오시나라는 막연한 걱정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고 아름다운 바늘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 그들은 계속해서 딱딱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달려들었다. 그 녀석들을 보면서 나는 알 수 없는 매력이 사로잡혀 눈을 뗄 수 없었다. 마치 처음으로 야동을 보게 된 소년처럼 말이다. 대체 이것들은 얼마나 많이 내려야 멈추는 걸까? 어린 마음에 나는 그 내리는 빗줄기의 숫자를 세어보기도 했다. 10번도 채 세지 못하고 그만두었지만 차가운 바람이 날 훑고 지나갔다. 그 바람으로 인해 마음은 더 고요해졌다. 눈을 살며시 감고 그 바람을 느끼고 있자니 마치 우주를 떠다니는 몽롱한 기분이었다. 그리고 바람이 그치고 눈을 떴을 때 대문에서 기익하는 소리가 들렸다. 짧은 단발의 여성이 들어왔다. 어머니다. 힘드신 기색이 역력했지만 얼굴만큼은 웃고 계셨다. 어머니의 손에는 널쩍한 종이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피자였다. 그날 피자는 엄청 맛있었지. 혼자 희죽거리며 계속 밖의 빗줄기들을 감상했다. 이렇게 안락하게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 마침 일도 그만두었으니 오늘 하루만큼은 어린이날의 소년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갑자기 피자가 떠올랐다. 시계의 시침이 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금 하는 피자집이 있으려나? 걱정이 먼저 앞선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단골 피자집에 전화를 걸었다. 엑스피자입니다. 네,
지금 영업을. 내 말이 이어지기도 전에 기계음으로 인해 말은 차단되었다. 현재 영업시간이 끝나 주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휴일이며 긴 기계음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휴대폰을 닫았다. 역시나 이런 시간에 장사하는 피자집이 있을 리가 없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 냉장고에 붙어있는 시링을 집어들었다. 페이지를 넘기면 넘길수록 피자가 아닌 족발, 닭들이 먹고 싶어졌지만 일편단심으로 피자를 주문하기로 했다. 마침 아름다운 걸그룹이 광고를 하고 있는 피자 스티커가 보인다. 오늘 쪽 윗부분에 새벽 2시까지 배달한다고 적혀 있었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평소에 먹던 피자집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지금 식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따윈 없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오피자입니다. 네, 주소 불러드릴게요. 영동 555번 지인데 치즈피자 한 판 주문됩니까? 곧 있으면 영업 마감 시간이라서 남은 치즈가 조금밖에 없어서 맛이 조금 덜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키면 맛없게 할 거니까 시키지 마라. 잠 좀 자자. 이런 말로 해석하면 되겠군. 하지만 그래봤자 피자는 피자. 대충 만들어도 그 피자가 어디 가겠는가. 나는 속으로 피식 웃으며 주문했다. 그런 맛이 별로 없을 테니까 콜라는 서비스로 해주세요. 네. 저 콜라는 서비스가 아니라 추가 금액. 치즈가 덜 들어가는데 지금 콜라 서비스도 못 해주겠다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곧 배달해드리겠습니다. 상대편은 수화기를 거의 던지다시피 끊었다. 다시는 이 피자집에 주문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인터넷 사이트에도 이 피자집에 있었던 일을 모두 올려버릴 것이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장사하는 사람이 시간을 가려. 그리고 재료가 별로라고 했으니 서비스를 안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추가 금액을 받겠다니. 왕의 주문을 함부로 거부하면 안 되지. 딱 느낌상 이 피자집에 불만이 쇄도하고 있을 것이 뻔하다. 아무리 아름다운 걸그룹을 모델로 삼더라도 맛이 없다면 이미 문 닫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피자가 온다는 생각에 입에 분비물이 고인다. 물이라도 마셔야겠다. 아, 참고로 내가 지내는 곳은 2층 집이다. 간단히 말하면 하숙생이라는 소리. 그래도 냉장고라든지 이런 가전제품들은 모두 자기가 가져온 것이라 거의 원룸 것 같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런지 침대에서 손만 길게 뻗으면 냉장고다. 냉장고에서 작은 유리병을 꺼냈고 그대로 입에 가져간다. 자고 일어나서 그런지 물맛이 좋다. 물병을 냉장고로 넣은 뒤 다시 침대에 누워 창가로 바라보았다. 방금 전과 다를 바 없이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다. 주문으로 인해 불편했던 심기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다. 비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바람이 살랑 부는 10시경이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나는 그렇다. 피자가 올 때까지 할 것이 없으니 무엇을 할지 잠시 고민했다. 문득 밖에 몇몇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돌아다는 것이 보였다. 우산은 제각 귀엽고 알록달록한 무늬 우산도 있고 샛노란 우산도 있었다. 그 우산 아래에 누가 있는지 보이진 않는다. 다시 말하지만 난 2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 시간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궁금해졌고 곧 그리로 시선을 옮겼다. 저 분홍 우산을 쓴 사람은 분명 여자다. 우산에 귀여운 하트 모양이 있잖아. 남자가 저런 걸 쓰고 다녔다간 게이 소리를 들을 것이다. 거기다가 저 천천히 걷는 속도를 봐 누가 봐도요. 그때 마치 얼굴을 확인하라는 듯 번개가 쳤다. 남자였다. 나름 추리했지만 틀리니까 뭔가 허무했다. 이번엔 검은 우산이다. 영국 신사들이 쓸 법한 우산이로군. 정장에 잘 어울리겠는데. 하지만 방금 전처럼 틀릴 수 있으니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아무리 봐도 저 걸음 속도는 남자 같은데. 남자겠지? 이번엔 타이밍 좋게 번개가 치지 않았지만 분명 남자일 것이다. 멀어져 가는 검은 우산을 뒤로 했다. 그로부터 거의 5분 뒤에야 새로운 우산이 등장했다. 이번엔 회색 우산이 들썩거리면서 움직이고 있다. 아마 두 명이 같이 쓰는 모양이다. 커플인가? 문득 나 자신이 솔로라는 사실이 가슴에 파고들었다. 내 나이 아직 28세지만 아직 애인 하나 없다. 사귄 경험조차 없다. 고등학교 때 대학교 가면 여자친구 생긴단 그 소리. 믿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공부하느라 연애 한 번 못 해보았다. 대학 가면 애인 생긴다고? 이번엔 취업 경쟁 때문에
여자 볼 시간도 없다. 대학 졸업하면 하루하루 일에 쩔어서 다른 곳에 눈 돌릴 시간조차 없다. 쉬는 날이라도 생기면 집에서 무조건 쉬어야 했다. 그래서 내가 사표를 낸 건가 마침 바람이 불었다. 두 명이 쓰고 있던 우산이 뒤로 젖히더니 우산이 멀리 날아갔다. 예상대로 남녀였다. 남자는 우산을 잡기 위해 뛰어가고 여자는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늘도 커플이 싫은 모양인지 그 순간에도 번개를 쳐주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다. 남자가 곧 우산을 잡아왔지만 여자는 이미 화가 났는지 비를 맞으며 성큼성큼 걸어갔다. 남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여자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여자들은 물 조금만 맞아도 화장이 지워지니까 화가 날 만도 하지. 아니면 매직이 깃든 날이거나 그들 역시 곧 어두운 길가로 사라졌다. 평소에는 바빠서 집에 오면 곧바로 자는 충전식 생활이었지만 이렇게 시간이 남으니 정말 마음이 편안했다. 거기다가 곧 있으면 피자도 온다. 그런 기다림까지 있으니 두근거림이 느껴진다. 보자기를 그만둔 것뿐인데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새로워 보이다니. 이래서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하라고 하는 모양이다. 진작 고등학교 때 학업을 손에 놓았다면 다른 것들이 보였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 기분은 마치 그래 수학여행 같다. 혼자만의 수학여행이라는 게 웃기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랬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오토바이가 등장했다. 그가 누군지 한 번에 알 수 있다. 오토바이엔 오피자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이런 날에 배달 오는 것을 보니 여자는 아닐 것이다. 어느새 누가 누군지 멋대로 추리하는 이상한 버릇이 생겨버렸다. 그는 오토바이 뒤에 달린 네모난 박스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꺼내고 있었다. 대충 만들긴 해도 서비스 정신이 있나 보네. 이런 비 오는 날 배달도 하고. 응? 그때 음습한 오한이 피부를 타고 올라왔다. 뭐지? 무의식적으로 창문 밖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내 눈에 포착된 것은 기분 나쁠 정도로 밝은 노란색이었다. 귀여운 노란색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살 떨리는 색이었다. 노란색 우비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없는 체형이었고 발걸음조차 어색하기 그지없었다. 그 우비를 입은 사람은 배달원에게 다가가려는 듯 그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계속해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불쾌한 감각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다. 그 찌릿한 감각에 하마터번 배달원에게 도망쳐 라고 소리를 지를 뻔했다. 대체 뭐지 저 인간은? 배달원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구나 생각했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알 수 없는 불안감과 긴장감, 당장이라고 노란 우비의 품에서 식칼이 튀어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다. 나의 시선은 오직 저 노란 덩어리에게 쏠려 있었고 어느새인가 나도 모르게 식은땀을 뚝뚝 흘리고 있었다. 김이 빠지고 온몸에 있던 긴장감이 이산화탄소를 타고 밖으로 새어나갔다. 예상과는 다르게 노란 우비를 입은 그놈은 아무렇지 않게 배달원 옆을 지나갔다. 평소에는 자고 있을 시간대라서 이상할 정도로 민감해진 모양이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을 하지를 않나. 아무튼 이제 피자 먹겠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피자를 챙기고 있는 배달원을 쳐다보았다. 그때였다. 또다시 기분 나쁜 오한이 목을 타고 올라왔다. 몸에 있는 잔털들이 바늘처럼 곤두서고 동공이 커지는 것만 같았다. 우비를 입은 두 사람의 움직임이 이상했다. 위에서 봤을 때에는 그저 노란 우비를 입은 사람이 발걸음을 돌렸을 뿐인데 배달원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그리고 드론가 급히 도망치고 있었다. 온몸이 저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펌프질한다. 왜냐하면 그 배달원은 우리 집 방향으로 뛰어왔으니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의아함과 두려움이 섞여 기분이 이상했다. 급히 문을 열고 1층으로 떨어지다시피 계단으로 내려갔다. 1층은 집주인이 살고 있고 2층에는 하숙생인 내가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시끄럽게 뛰어내려온다고 뭐라 할 아줌마는 없었다. 어제 해외여행을 간다고 집을 비운 상태니까. 즉, 이 큰 집엔 나 혼자뿐이라는 거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 왜 이런 상상을 하는 거지? 지금 상황이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그 정도까진. 현관문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갑자기 문을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갑작스러운 소음 탓에 깜짝 놀라 뒤충거리고 말았다. 그 다음 배달원의 목소리가 날 더욱 경악하게 만들었다. 살려줘요.
무서운 생각들이 가슴을 타고 꾸물꾸물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떨쳐내려고 애썼다. 하지만 떨쳐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올가미처럼 강하게 오염했다. 문 열어주세요. 여기 있는 거 다 안단 말이야. 문 열어. 이 시발 새끼야. 문 열라고. 현관문에서 고작 10걸음밖에 되지 않는 거리였다. 하지만 도저히 문을 열 수 없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발이 바닥에 뿌리를 내린 듯 굳건히 박혀서 움직이지 않았다. 뺨이 부르르 떨리는 게 느껴질 정도의 오한. 배달원의 목소리가 점점 사그라졌다. 불쾌하고 끔찍한 상상들이 마구 날뛰고 있었다. 그 순간 갑작스럽게 현관문을 때리는 엄청난 소음에 그만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만약 자기 전에 용변을 보지 않았다면 가랑이 사이는 진작 축축이 젖어버렸을 것이다.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며 현관문 쪽으로 가려고 애썼다. 지금 겁먹을 때가 아니다. 하다못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한다. 거의 기어가다시피 하면서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일어서기 위해 현관문을 더듬을 때마다 감전이라도 된 듯 손바닥이 찌릿찌릿해서 미칠 것 같았다. 지금이라도 신고를. 하지만 호기심이란 존재는 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현관문에 도달했을 때 음습한 공기가 뱃속에 스며들어왔다. 그때 주마등처럼 머릿속으로 무언가가 떠올랐다. 상황에 맞지 않게 나온 것이 어이가 없었지만 저항하지 않고 짧은 순간 기억을 떠올렸다. 몇 년 전일까? 기억이 나질 않는다. 친했던 친구와 싸웠다. 아마 장난감 때문에 싸운 것 같다. 그날 친구 녀석은 내 장난감이 없어졌다고 거짓말을 했었다. 그 후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친구를 발견했을 때 내 속에 악마가 들어왔다. 어린아이의 생각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한 생각과 분노가 나를 지배했다.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 나도 모르게 친구에게 소리쳤고 친구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다른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잠갔다. 그때 엄청난 분노로 인해 손이 아프든 말든 문을 미친 듯이 마구 후려쳤고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자 몸에선 악마가 사라졌고 남은 것은 공허함과 피로 범벅이 된 주먹뿐이었다. 겨우 9살의 어린 나이에 말이다. 그 후 귓가에서 악마가 비웃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었었다. 갑자기 왜 그게 생각난지 이해할 수 없다. 그렇지만 문 너머에 있었던 친구도 지금의 나와 비슷했을까? 지금 이 문 밖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공포감. 그때 친구는 악마에 휩싸인 나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진 않았을까? 너무 무섭다.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었기에 더욱 그랬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만 같았고 심장에는 아련한 통증이 밀려올 정도로 고동쳤다. 숨소리마저 죽인 채 고개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조심스레 두어 렌즈 너머를 살펴보았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그곳에 존재하는 것은 바닥을 때리는 소리뿐. 그리고 이어지는 아주 긴 침묵. 고작 1분 정도였지만 물속에 있는 것처럼 그 시간이 한없이 길게만 느껴졌다. 잠옷은 물에 젖은 듯 축축해졌고 턱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오른눈에는 금방 건조해져 따가웠지만 감는 순간 유리구멍 너머로 칼이 쑤셔 나올 것만 같아 도저히 감을 수 없었다. 그때 밝은 빛이 나의 오른 안구에 쑤셔 들어왔다. 그 빛으로 인해 본능적으로 눈을 감는 순간 난 알게 되었다. 나의 생각이 맞았음을. 렌즈 너머에는 아찔하게 섬뜩한 붉은 꽃이 피어 있었다. 터져나오는 비명을 억누르며 문에서 몇 발자국 물러났다. 미친 듯이 위장이 요동쳤다. 이미 음식물은 소화되어 위액만이 식도를 타고 뿜어져 나왔다. 기분 나쁜 노란색이 바닥을 적셨고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뭔가를 해야 한다. 하지만 도저히 생각이란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머릿속에 커다란 백지 하나만 놓여있는 듯 미칠 지경이었다. 그를 보았을 때 알 수 없던 오싹함과 불쾌한 노란색은 처음부터 이걸 말해주었던 것이다. 이럴 때가 겨우 뇌혈관을 통해 생각이라는 것이 흐르기 시작했고 부랴부랴 바지 주머니에 넣어둔 휴대폰을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분명히 있어야 할 휴대전화가 주머니에 없었다. 곧 위층 침대에 놓아두었다는 생각이 들자 나도 모르게 이를 악물었다. 병신 새끼. 위층에 올라갈 기력도 없고
그럴 자신도 없었다. 현관문에서 멀어지는 순간 문고리에서 열쇠 넣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들어올 것만 같았다. 방법이 속이 메스꺼워서 죽을 것만 같았다. 다시금 입술을 깨물자 입안에서 역겨운 쇠맛이 났다. 진정하고 생각해야 된다. 일단 떠오르는 생각이 없어 주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곧 잊고 있던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 이 거실에는 집주인이 쓰는 집 전화기가 있다는 사실을. 입구 근처에 놓아둔 전화기가 눈에 띄었고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그쪽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겨우 부여잡고 조심스럽게 번호를 눌렀다. 키패드를 누를 때마다 울리는 기계음이 터질 듯 고동치는 심장박동만큼이나 크게 들려왔다.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다. 방금 토해낸 위액 탓에 목도 따끔했다. 너무 불쾌한 몸 상태에 짜증이 밀려왔고 당장이라도 기절해버릴 것만 같았다. 너무 힘들다. 이게 꿈이라면 당장이라도 깨어나고 싶다. 큰 거실에는 나의 거친 숨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그 숨소리가 더욱 진한 긴장감을 부여해 주었다. 그 순간 아차 싶어 입을 틀어막았지만 이미 늦었다. 밖에 누군가가 있었다면 나의 숨소리를 확실히 들었을 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떨리는 손가락의 진동을 무시하고 번호를 눌렀다. 마지막 숫자 1을 누르려는 순간 손이 미끄러져 그만 전화기를 놓치고 말았다. 짧은 욕설을 내뱉으며 허리를 숙이는 그 순간 고막을 때리는 소음이 폭탄처럼 터졌다. 허리를 숙이던 나는 깜짝 놀라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이런 시발. 떨리는 목으로 어렵사리 욕을 뱉었다. 바닥에 주저앉은 덕분에 그나마 안정된 자세가 된 나는 코앞에 있는 전화기로 손을 뻗었다. 이번에는 그나마 안정된 마음으로 정확히 숫자를 눌렀다. 그리고 이제 통화 버튼을 누르려고 엄지를 옮기는 순간 또다시 심장을 놀라게 하는 소음이 터져나왔다. 심장이 멈췄다. 순간 그렇게 느꼈다. 겨우 조금씩 진정되어 가던 심장이 이제는 마지막 타오르는 양초처럼 터질 기세로 쿵쾅거렸다. 의사가 봤다면 당장 신경안정제부터 주사했을 것이 틀림없다. 평소에 나였다면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속으로 애국가를 불렀을 테지만 안타깝게도 첫 소절부터 기억이 나질 않았다. 몸에 있는 잔털들은 바늘처럼 곤두섰고 방광은 당장이라도 댐이 터질 듯 불안해 보였다. 번개가 칠 때 겨우 몇 초, 아니 어쩌면 0.1 정도의 짧은 시간 보았다. 현관문 아래로 빛이 아닌 그림자가 들어오는 것을. 숨이 쉬어지지 않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억지로 마른 침을 삼켰다. 전하고 나발이고 지금 경찰이 오기 전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아닌가. 경찰이 출발하는데 거의 몇십 분은 걸린다. 거기다가 지금은 새벽. 훨씬 늦을 것이다. 스릴러 영화에서 살인자에게 쫓기는 인간의 심정이 이런 것일까. 빌어먹을 저 미치광이 새끼가 지금 문 앞에 있다고. 어떠한 감독이 이런 무지막지한 설정의 영화를 만들겠는가.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를 주먹으로 마구 후려쳤다. 움직여. 이 병신 같은 다리야. 다리가 풀린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 도저히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겨우 피자 한 판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그냥 잠이나 잘 것이지. 멍청한 새끼. 수원여행.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입술을 깨물며 어떻게든 진정해보려고 노력했다. 입술 사이에서 붉은 선혈이 흘러내렸다. 진정해. 진정해. 이렇게 호들갑 떨어봐야 나아지지 않는다. 제발 부탁이니 진정해라. 내 몸뚱이. 지금 나로서는 밖에 있는 저 녀석이 무슨 태도를 취할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지만 누군가가 갑자기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구해줄 리가 없다. 그럼 누가 날 구해야 할까? 그딴 게 있을 리가 없다. 내가 해야만 하는 것이다. 점점 침착해져가는 뇌세포에 감사하며 전화기를 다시 쥐어들었다. 그때였다. 그것이 문 아래로 슬금슬금 기어온 것은 하얀 종이었다. 빗물에 거의 젖지 않은 걸로 봐서는 자신이 미리 가지고 다니거나 배달원의 것이다. 떨리는 동공으로 그 종이를 주시했다. 당신은 저와 접촉하고 처음으로 살아남은 인간입니다. 축하합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창자를 꺼내 목도리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만약 제가 강제로 그 집에 침입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흔적이 남게 됩니다. 밖과 안의 차이는 상당하니까요. 안에서는 작은 것도 증거가 되지만 밖에서 작은 것은 증거가 되지 않지요. 집 안에 있는 머리카락 한 가닥과 서울 한복판에 있는 머리카락 한 가닥처럼 말이죠. 저는 즐거운 것이 좋습니다. 지루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당신을 죽이지 않고 같이 게임을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은 나의 우비만 봤을 뿐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긴 글이었다. 방금 전부터 계속 저기 쪼그려 앉아서 적던 내용이 저것이었던 것일까? 글 끝마다 이런 이모티콘을 달고 있는 걸로 봐선 보통 미친 또라이가 아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또 다른 종이가 문 아래로 기어들어왔다. 저는 지금부터 당신을 죽이겠습니다. 물론 증거가 남지 않게 말이죠. 의식을 잃을 만큼 아찔한 글귀였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었다. 증거가 남지 않게. 즉, 지금은 죽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침착하게 다음 글귀를 기다렸다. 보기보다 침착하시군요. 더 재미있어졌어요. 규칙을 설명할게요. 흥분돼서 당장이라도 죽이고 싶으니까요. 녀석의 거친 숨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귓가에 들려오자 소름이 끼쳐 미칠 것만 같았다. 이번에는 방금 전처럼 천천히 기어들어오던 종이들과 다르게 거에 쑤셔 넣다시피 들어왔다. 덕분에 여기저기 구겨진 종이였다. 제가 48시간이라는 시간을 드릴게요. 그 시간 안에 살아남으면 당신을 손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죽게 되면 그냥 그대로 끝나겠지요. 그래도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당신이 나를 이기면 당신이 원하는 사람 한 사람 죽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프로입니다. 절대 증거가 남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원한다면 대통령까지 죽일 수 있는 프로라는 소리죠. 혹시 지금 이게 장난이라고 생각한다면 큰일 날 겁니다. 이 앞에 시체는 그냥 선물로 두고 갈게요. 본보기도 되고 좋을 테니까요. 그럼 앞으로 10시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즐겨보자고요. 그로부터 10분 동안 바닥에 주저앉아 있어도 종이가 들어오지 않자 전화기를 들고 경찰에 신고를 했다. 뭔가 꽉 막힌 목소리 탓에 경찰과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살려주세요. 그것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의식의 끈을 놓아버렸다. 두 번째 이야기. 먹기 위해 아저씨. 내가 5살 즈음의 이야기이다. 우리 집은 청주의 A동에 이사를 갔었다. 이사를 간 곳은 1층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우리는 그 집 반지하에 새들어 살게 되었다. 당시에는 그런 식의 단독주택이 많았다. 80년대를 거치며 신식으로 지어진 그러한 양옥집들은 신식으로 지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미 10년은 훌쩍 넘은 집들이 많았다. 빨간 벽돌로 지어진 집의 반지하에 새들어 살게 되었지만 일단은 그 전에 살던 곳보다 좋았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기분이 많이 좋았던 것 같다. 또한 그 집 2층에는 내 또래 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그의 집에 가서 인물은 많았지만 괴수와의 싸움에서는 실사로 변하는 특촬물을 많이 보곤 했는데 그 시리즈를 거의 전부 가지고 있었던지라 그 아이와도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다. 하여간 그 반지하의 집은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살 곳이 못 되는 듯 싶었다. 도배도 새로 했고 반지하 치고는 창문이 큰 데다가 앞에 가로막는 것이 없어서 햇볕도 잘 드는 편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집은 매우 한기가 심했다. 거기에 늦본 무렵에는 수채구에서 구더기가 올라오는 등 매우 이상한 집이었다. 물론 형편이 어려웠던 우리 집은 당시 근처 집값에 비해서 매우 싼 가격에 내놓은 집이 마음에 들었지만 그래도 이상하게 싼 데다가 그리 나쁘지 않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집이 잘 나가지 않았던 게 마음에 걸리는 편이었다. 보일러도 괜찮은 편이고 햇볕도 잘 드는 데다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데 싸게 내놓은 집이라 당시 전에 우리가 살던 집이 보증금이 30만원에 월세 5만원이었던 것을 기억하면 이 집은 매우 싼 편이었다. 이런 집이 근 10개월간 나가지 않았던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 즈음이었을까?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던 것이 아버지가 일을 나가시고 어머니와 내가 같이 있을 즈음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실제로 뭐가 보이는 것처럼 허공을 쳐다보는 모습에 어머니는 크게 놀라셨다고 한다. 혹여 어렸을 때 죽다 살아난 탓으로 병이라도 있는 건가 싶어 병원까지 가서 그 힘든 시절에 CT 촬영까지 할 정도였으니 얼마나 이상해 보였는가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런 이상도 없었고
나는 별로 그것에 개의치 않고 혼자 잘 놀았다. 유치원에 가서는 그런 이상 행동을 보이지 않았고 유독 집에서 가끔씩 그런 소리를 했는데 우리 가족이 있는 상태에서만 그랬으므로 주변 사람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화들짝 놀라며 방의 가운데를 가리키며 소리쳤다고 한다. 엄마, 엄마. 아저씨가 둥둥 떠다녀. 아, 아직 기본적인 이지가 생기기 이전의 아이라도 놀랄만한 광경이었는지 울지도 못하고 계속 한 곳만 가리키며 소리를 질렀다고 했다. 어머니는 뭐야, 뭘 보고 그러는 거야 라며 같이 놀라셨고 나를 끌어안고 밖으로 도망 나오셨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근처 아버지 친구분 집에 가서 놀았다. 이윽고 아버지가 돌아오시고 집에 돌아가 내가 가리킨 곳을 뜯어보았다. 내가 가리켰던 곳은 새로 벽지를 칠한 곳이었는데 벽지가 그곳만 불룩 튀어나와 있었다. 그것은 그러니까 예전에 썼던 전등이 달려있는 곳이었다. 과거에는 형광등이 천정에 붙어 있기도 했지만 오래된 집에는 전등갓을 달아서 천정 밑에 대롱대롱 매달아 놓기도 했는데 아마 그것을 고정하기 위해 달아놓은 고리가 있던 자리인 모양이었다. 그리고 난 그 자리를 가리키며 맨날 집에 들어온다는 아저씨가 매달려 있다고 소리쳤고 다음날 날이 밝고 아버지가 출근하시자 어머니는 불이 나게 윗집으로 올라가 자초지종을 물었다.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묻던 주인 아주머니가 읽고 밝힌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우리가 이사 오기 전 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구정의 아이와 엄마가 시골에 먼저 간다며 버스를 타고 내려가다가 버스가 사고를 당해서 전부 사망했다는 것이었다. 당시 그 뉴스가 크게 보도가 되었었는데 버스가 바닥을 구르며 안에 있던 승객들이 대부분 사망했기 때문이기도 했고 죽은 승객 중에 아이들이 많았던 탓도 있다고 했다. 또한 명절에 이러한 사고가 난 것은 큰 충격이기도 했고 말이다. 일 때문에 같이 내려가지 않았던 남자만 살아남아 크게 절망하고 수로쩔어 살았다는데 아무리 불쌍해도 집세도 내지 않고 맨날 술만 마시는 남자를 둘 수 없었던 아주머니는 남자에게 집세를 주든가 빨리 나가달라고 말했고 그 말에 남자는 걱정 마시오. 금방 나갈 거니까 라고 말한 뒤 소식이 없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며칠 후 아주머니가 다시 집에 내려갔을 때 냄새가 심하여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남자가 목을 메고 자살을 했었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당연히 이 집에서 살 수 없다고 하셨고 아버지와 상의하에 일단 집에서 나오기로 하여 근처 모텔이나 여관을 전전해야 했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결국 집에 다시 돌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저녁 집이 나왔다는 소식에 부모님은 자고 있는 나를 두고 서둘러 밖으로 나가셨다. 부모님이 나가시고 얼마나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커튼이 얼굴을 매만지는 느낌의 눈을 뜨자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 혼자만 앉아 있었다. 간혹 어머니도 근처에 품팔이를 다니셨기에 혼자 있는 일이 많았었던 나는 잠결에 부모님이 없는 것을 깨닫고도 별로 무서워하지 않았었다. 다만 창문을 바라보았는데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싶었던 어머니가 창문을 닫아 놓으셨는지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커튼이 나풀거리고 있었다는 것이다. 난 별로 기이하게 여기지 않고 다시 자리에 누웠는데 눕고 보니 이번에는 천정에 걸려있던 빨래들도 자기들끼리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때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던 나는 몸을 일으켜 빨래들을 바라보았다. 속옷이나 하얀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집 안에 널어놓으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밖에 널어놓으면 검댕이나 먼지가 많이 붙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방 안에는 하얀색 빨래들이 흔들거리고 있었다.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빨래들의 움직임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그때서야 이상함을 느꼈던 넌 벌떡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려 했었다. 하지만 5살짜리 꼬맹이가 움직여봐야 얼마나 움직였는가. 그때 빨래들이 부지불식간에 공중을 날아다녔고 부엌의 찬장에서 그릇들이 쏟아져 내렸다. 스테인리스 밥그릇이 대부분이었기에 몇 개 안 되는 접시들만 깨져나갔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공포스러운 모습이었다. 문이 부엌과 가까웠기에 나가고 싶었지만 나가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던 나는 접시들이 전부 떨어져 깨져나가자 후다닥 뛰어서 문을 열고 나갔다. 다행히 문은 잠겨 있지 않았는데 당시 우리 집의 문은 얇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서
불투명 유리가 달려있는 정말 문구실하기 힘든 문이었다. 그런 문이다 보니 몸으로 쾅 치고 밖으로 뛰쳐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는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자 이제 들어오시는지 부모님이 놀란 얼굴로 날 받아 안아주셨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응? 꿈 꿨니? 아니, 아니. 안에 막 날아다니고 난 눈물은 펑펑 흘리지만 놀라서 아이처럼 엉엉 울지도 못하고 마구 이상한 소리를 쏟아냈다고 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집으로 뛰어들어가셨는데 집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다. 내가 아무리 난동을 피워도 절대 할 수 없는 형태였다고 한다. 5살짜리가 찬장의 그릇들을 꺼내서 떨어뜨릴 수 있을 리도 없으니 말이다. 결국 우리는 다시 집을 구할 때까지 여관을 전전해야 했다. 그러던 즈음 어디 타블로이드 기자인지가 나타나서 우리 가족과 인터뷰를 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그 집으로 가보자고 했고 끔찍해서 돈과 몇 가지 생필품만 챙겨 나왔던 우리 가족은 아직도 그 당시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집에 돌아가야 했다. 당시 돈이 급했던지라 돈을 준다는 기자의 말에 같이 집으로 간 우리 가족은 그때서야 집의 흉흉한 풍광을 마주하고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기자는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집의 여기저기를 둘러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 이거 폴터가이스트 현상이네요. 영국 등의 유럽에서는 자주 발생한다는 현상인데 한국에서는 이런 일을 들은 경우가 별로 없는데 신기하네. 기자는 그렇게 말하더니 연신 방안을 찍었다. 이야, 이런 게 다 지방령 때문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 자살하신 분도 있고. 꼬마야, 너 정말 뭔가 봤었니? 네, 무서운 아저씨 봤어요. 기자는 내게 몇 가지 더 묻고는 부모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내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다행히 기자는 바로 아버지께 돈을 드렸다고 했는데 큰돈은 아니었지만 당장 살 곳이 없었던 우리에게는 매우 소중했었다. 근데 왜 다행이냐고? 그 이유는 그 기자가 돌아간 이후로 아무 소식도 없고 기사도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편집장이 기사를 잘라버렸을 수도 있겠지만 당시 돌아가는 기자를 향해서 내가 말했던 것이 부모님을 섬뜩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난 그 기자의 등을 가리키며 말했다. 엄마, 저 아저씨 어깨 위에 아저씨. 3번째 이야기, 보신탕. 올해 여름은 무척이나 더웠다.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우리 부부의 삶도 잦아졌다. 오빠 우리 여행 가자. 가서 우리 안 좋았던 일들 다 잊고 새로 시작하자. 그녀의 말에 나는 또 나 자신이 한심해졌다. 늘 이기려고만 하는 나에게 그녀는 늘 그래왔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라고 그녀와 다툼을 하고 나면 늘 미안해지곤 한다. 계획은 없었다. 차를 타고 무작정 떠나는 여행이었다. 길이 있으면 그곳이 여행지였다. 서울을 벗어난 지 한참이 지났을 때였다. 오빠 너무 덥다. 조수석에 앉은 그녀가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덥다며 손부채질을 하고 있는 손목은 희고 가냘팠다. 20대 초반, 가난한 우리 집과는 달리 그녀는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 고생 한번 하지 않고 늘 대접받으며 살아왔다. 처음 본 순간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다. 윤기나는 생머리, 큰 눈망울, 립을 바른 듯 바르지 않은 눈부신 입술, 예절 바르고 절도 있는 말투와 행동은 그녀가 부잣집 아가씨라는 것을 더욱 부각해 주었다. 저응패기로 모진 짓은 다 해가며 그녀를 보쌈하다시피 내 여자로 만들었다. 그런 그녀를 곁눈질하며 창문을 조금 열어주었다. 고마워. 오빠는 안 더워? 행복한 눈웃음을 지으며 그녀가 물었다. 그녀의 눈웃음을 보며 나는 앙증맞다고 생각하며 답했다. 덥다. 올여름은 100년 만의 무더위래. 서울을 벗어나며 펼쳐진 대자연의 풍경 아래 우리는 다시 평화로워졌다. 차는 양옆으로 펼쳐진 가로수를 뒤로 한 채 막힘없이 전진했다. 그녀는 뭐가 그리 신났는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문득 무엇인가 생각난 듯 말했다. 아참, 우리 보신탕 먹으러 가자. 오빠. 이렇게 더운 날에는 몸보신을 해줘야 한대. 그런데 너 보신탕 싫어하잖아. 그녀는 동물 애호가는 아니었다. 다만 개고기는 무엇인가 먹지 못하겠다고 언젠가 나에게 얘기했었다. 국물 마시면 되지요. 살짝 혀를 빼며 그녀가 답했다. 그 모습도 너무나 사랑스러웠다. 또 나를 위해서 일 테지. 늘 그런 그녀의 마음 씀씀이에 고맙고 미안하다.
나 같은 놈 만나서 고생할 여자가 아닌데. 때마침 편말의 마을 이정표가 나왔다. 급하게 좌회전으로 이정표가 가리킨 방향으로 향했다. 길은 비포장 도로로 우거진 숲을 향해 뻗어 있었다. 이정표만 없었다면 이게 길이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한참을 비포장 도로를 달리니 드디어 작은 읍이 보였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지붕들이 꽤나 귀여웠는지 그녀가 웃었다. 나도 신이 나서 읍을 향해 엑셀을 밟았다. 마을 입구에 들어설 때 멀리서 큰 나뭇가지들 곳곳에 무언가 매달려 있는 게 보였다. 망대로 둘둘 감아서 매달려 있는 그것은 흡사번데기 같아 보였다. 오빠, 저거 다 강아지지? 응? 안쓰럽다는 듯이 바라보는 그녀에게 나는 그렇다고 대답할 수도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애매해서 못 들은 채 그냥 빠르게 그곳을 지나쳤다. 너무 가여워. 그녀의 혼잣말을 끝으로 우린 마을에 다다랐다. 막상 가까이서 본 마을은 이상하리 많지 적막했다. 가는 곳곳 굳게 닫힌 대문들만이 이곳에 사람이 산다고 말해주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이 다 일하러 갔나 봐. 그녀의 말에 나도 그런 것 같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경 쓸 만한 건 아니다. 어차피 우리가 찾는 건 허기진 배를 달래줄 식당이었으니 말이다. 큰 길을 따라 몇 분간 걸었을까? 허름한 간판에 절반쯤 이름이 지워져 가는 식당이 보였다. 식당을 발견하니 배가 먹을 것을 달라고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니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잖아. 식당 외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인지 머뭇거리는 아내의 손을 잡고 식당으로 들어섰다. 식당엔 나무로 된 식탁과 의자들이 일렬로 늘어서 있었고 곳곳에 이곳 마을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게 보였다. 우리가 들어서자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시선이 우리에게로 향했다. 낯선 광경에 흠칫 어깨가 움츠려들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기름진 머리에 새까맣게 묻은 때 그리고 콧등까지 내려오는 다크서클을 하고 있었다. 뒤에 서 있던 그녀가 내 소매를 붙잡았다. 오빠, 무서워. 뭐가 우린 밥 먹으러 왔어. 이것만 먹고 가면 되지. 애써 담담한 척 그녀의 손을 이끌며 빈자리에 앉았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수그려서 얼굴을 그릇에 파묻듯이 접시를 비워나갔다. 자리에 앉아 식당을 둘러보며 메뉴판을 찾았다. 메뉴판은 식당의 외관처럼 단조로웠다. 보신탕 이마랑 그녀를 바라보며 의사를 물었다. 괜찮아요. 눈웃음 지으며 그녀가 답했다. 여기 보신탕 2인분 주세요. 음식을 주문하고 개걸스럽게 먹어대는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식당 내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너무 얼굴을 파묻고 먹어서 국물이 위도새 다 튀건만. 아랑곳하지 않고 먹는 모습이 밥맛이 떨어질 만하건만. 배가 고파서인지 냄새 때문인지 얼른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음식은 곧 나왔다. 따근따근한 국물에 김이 모락모락 나고 고소한 들깨가루 냄새도 식욕을 자극했다. 한 입을 먹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한 그릇을 다 비워냈다. 내가 저 사람들처럼 먹은 건가? 문 앞에 그녀도 한 그릇을 모두 비워냈다. 그녀도 저 마을 사람들처럼 허겁지겁 먹었나? 모르겠다. 배가 부르니 잠이 오기 시작했다. 여기 계산이요. 고기 바구니에 넣고 가. 돈을 바구니에 넣고 밖으로 나오니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 바라보며 우리는 근처에 있는 정자에 앉았다. 배가 부르니 속이 더부룩해서 도저히 걷기가 힘이 들었다. 여기서 얘기 좀 하다 가자. 그래요. 우리는 낡은 정자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석양에 비친 그녀의 옆모습이 다시 신혼 때의 설렘을 가져다 주어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렸다.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 무릎에 머리를 이고 누웠다. 오빠 맛있었어요. 다음에 또 먹어요. 앙증맞게 볼록 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그녀가 말했다. 그러자 우리 돌아가면 서로에게 더 잘해줘요. 아이도 만들고. 그러자 오빠 사랑해요. 응, 나도. 모든 게 꿈만 같았다. 여행을 오길 참 잘했다는 생각을 하며 잠시 잠이 들었다. 찬바람에 정신을 차렸을 땐 주위에 어둠이 내려앉은 후였다. 나는 혼자 덩그러니 정자에 누워 있었다. 상체를 일으켜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손가에 무언가 부딪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휴대폰이었다. 순식간에 나는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다. 그녀가 없어졌다.
나는 머리가 혼미한 상황에서도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켜 그녀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혼자 산책이라도 간 걸까? 왔던 길을 되짚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식당 앞까지 다시 왔을 때 불이 꺼진 식당의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어두운 걸 싫어하는 그녀가 밤에 혼자 산책을 갔을 리는 없다. 간다면 나에게 말을 했겠지. 심장은 불안으로 쿵쾅거리며 숨을 가쁘게 했다. 머리엔 알 수 없는 두려움의 식은땀이 떼국물처럼 먼지와 섞여서 쉼없이 흘러내려왔다. 땀 닦을 겨를도 없이 온 동네를 이잡듯이 헤매고 다녔다. 어떻게 된 게 이 동네에는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 어느 집이든 대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도움을 청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혹시 차에 먼저가 있을까? 마지막 희망의 끈을 안고 차를 주차시켜 놓은 곳으로 있는 힘껏 달려갔다. 차 앞에 도착했을 때는 머리며 옷이며 산발이 되어 있었다. 도착하자마자 차속을 살펴보았지만 이내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멍하니 차에 앉아서 실성한 사람처럼 헛웃음만 흘렸다. 그냥 저절로 헛웃음이 흘러나왔다. 혹시 그녀가 돌아올지 몰라 한참을 차에서 기다리다가 일어났다. 이 시간까지 오지 않는다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했다.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식당까지 단숨에 달려갔다. 혹시 식당이라면 그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인지는 모르겠다. 해가 뜨려 하는 새벽녘 이것만 식당은 문이 열려 있었다. 열린 문에 기대를 안고 들어갔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망연자실 자리에 앉았다. 사실 식당 주인에게 물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이곳에서 나는 보신탕 냄새를 맡으니 다시 배가 너무 고파왔다. 밥부터 먹고 찾아보자. 보신탕 한 그릇을 비우고 배가 부르니 옆을 보았다. 보신탕을 주문하고 먹어치우기까지 계속 옆에서 킥킥거리던 남자가 거슬렸다. 킥킥. 저 남자는 나를 보며 웃고 있다. 빌어먹을 놈. 킥킥킥 젊은 여자 맛있다. 그 말을 듣고 식탁을 내리치며 일어났다. 저 노숙자 같은 놈이 뭘 알기에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나는 꼭 들어야 했다. 야, 이 시발새끼야. 다시 말해봐. 너 뭐야? 멱살을 부여잡고 있는 힘을 다해 바닥에 내쳤다. 남자는 꼬꾸라지면서도 날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봄날이야 고기 잡아야 해. 이 미친놈이 뭔 소리를 하는지 단단히 미친 것 같았다. 야 이 시발놈아. 아까 한 소리 뭐냐고. 너 뭘 아는 거냐고. 내 화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노숙자 사내가 죽든 말든 말할 때까지 짓밟고 짓밟았다. 시발놈. 거지새끼. 말해. 말해. 보다 못한 식당 주인과 마을 주민이 날 만류하기 시작했다. 잠깐의 틈으로 사내는 부리캐나 도망가기 시작했다. 놓칠 수 없어 날 잡은 손들을 뿌리치고 그 녀석을 쫓아갔다. 뛰고 마을 입구의 울창한 숲에 다다랐을 때 한 나무 앞에 마을 사람들 전부인 듯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곳에 멈춰 서서 그 사내를 찾아 헤매다 무엇을 하는지 보게 되었다. 큰 나무의 가지에는 망태로 둘러싼 개를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때리고 있었다. 아이들까지도 긴 막대를 주워와서는 신난다고 개를 잡았다. 개는 아직 살아있는지 피가 흘러 벌겋게 된 망태 속에서 맞을 때마다 꿈틀거렸다. 맛있게 먹은 보신탕이지만 막상 개를 잡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게다가 마을 사람들 모두 모여서 이러는 거라니. 무슨 행사도 아니고. 이상스러운 모습에 적잖이 공포감이 밀려왔다. 그 노숙자 사내가 이곳까지 도망왔으니 잡아서 물어야 한다. 내 아내의 행방을. 자꾸만 커져가는 매질 소리에 눈이 자꾸만 망태 쪽으로 향하게 된다. 그러던 중 머리 쪽을 잘못 맞더니 바들바들 떨며 움직이질 않는다. 덕분에 망태의 입구가 느슨해져 털이 삐져나오게 되었다. 털이 검은색에 윤기가 난다. 피에 물들어서 떡지고 엉켰지만 살았을 적은 털이 참 고왔을 것 같다. 해가 완전히 뜰 때쯤 내 눈의 털 속에 반짝이는 무언가가 보였다. 결혼기념일로 선물해준 아내의 브로치. 난 무언가로 한 대 머리를 얻어맞은 듯 움직일 수 없었다. 설마 아니라고 말해줘. 느릿느릿 걸어서 망태를 젖혔다. 그녀는 온몸이 벗겨져서 망태에 들어 있었다. 온몸의 부어와 형체를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로 변해 있었다. 개처럼 바들바들 손이 미친 듯이 떨리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난 그녀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미정아. 누군가가 휘두른 몽둥이의 정신을 잃었다. 내게 하루 한 끼 지급되는 식사다.
보신탕이다. 맛있다.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한다. 그런데 보신탕에서 그녀의 향기가 난다. 머리카락이라도 찾아볼까? 네 번째 이야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울 외가는 거의 대대로 불교 집안이었다고 해. 죽보 같은 게 있는진 모르겠는데 외할아버지의 고조할아버지 때도 불교였다고 하니까 말 다 했지. 그래서 울어머니도 불교를 열심히 믿었다고 해. 근데 우리 친가는 기독교야. 울 할머니는 광신도급이야. 성경책을 딸딸 외우셔. 그런 거 보면 진짜 정 떨어져서 가끔 교회 가기 싫어질 때도 있어. 솔까말 짜증나. 어쨌든 울어머니는 절에 다니는데 기독교 집안으로 시집을 왔으니 신혼 때 구박을 받았다고 해. 그것 때문에 아직도 할머니랑 어머니랑 사이가 썩 좋진 않았어. 부부간의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울 어머니는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외할머니랑 절에 꼭 갔다고 해. 신혼 때가 부부 갈등의 시발점이었어. 울 부모님이 결혼하시고 어머니가 형을 뱃속에 가지고 있었을 때 아버지는 학교 선생님으로 교편을 잡고 계셨고 할아버지는 철도청에서 일을 하셔서 생활고에 찌든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 그래서 아버지가 할아버지랑 할머니를 그때 미국으로 여행 보내드렸다고 해. 근데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여행을 떠났던 그날부터 어머니가 몸이 시름시름 안 좋았다고 해. 아버지는 할머니가 안 계시니 외할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어머니가 노를 부탁드렸다고 해. 내 형을 뱃속에 갖고 계셨는데 어머니가 아프니까 외가나 아버지나 깜짝 놀랐다고 했어. 그 당시 외할아버지께선 안기부에서 일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비싼 의사 불러다 왕진도 몇 번 했다고 했어. 근데 별 차도가 없었대. 어머니는 상태가 점점 안 좋아졌고 외할머니가 빡쳐서 아버지께 막 뭐라고 그러신 다음에 다니시던 절로 어머니를 끌고 가셨다고 해. 그 절에 요즘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절에 가서 공부하듯 빈 방이 있어서 외할머니랑 어머니랑 2, 3일 머물면서 부처님한테 절하고 빌었다고 해. 어머니는 방에 누워 계시고 근데 그 절에 입적하신 지 한 30, 40년 되신 높으신 스님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어머니한테 여부에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외할머니랑 어머니랑 어쩔 수 없이 절에서 나와서 집으로 왔다고 해. 집에 온 날도 어머니가 심하게 아프셔서 외할머니랑 아버지랑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그날이 지났다고 해. 아버지는 그때 형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살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했어. 근데 외할아버지가 화나서 그런 짓 할 거면 때려치우라고 해서 못했다고 해. 어쨌든 절에서 돌아온 그 다음날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오시고 할머니가 어머니 보시더니 이상한 거 믿어서 그렇게 아픈 거라고 했다고 해. 이건 울 할머니 의견이야. 난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매. 그래서 할머니가 계속 어머니 머리맡에서 성경 펴고 앉아서 계속 읽었다고 했어. 그러다 어머니가 잠드셨는데 이상한 꿈을 꾸셨대. 꿈속에 방에 누워있는데 거실 쪽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막 났대. 그래서 어머니가 별 생각 없이 거실로 나갔는데 흰천에 둘둘 말린 아기를 무슨 이상하게 생긴 시커먼 여자 같은 게 껴안고 입맛을 쩝쩝 다시고 있었다고 했어. 꿈인데도 어머니는 내버려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모성애를 발휘해 아기를 뺏었다고 했어. 그니까 이 시커먼 것이 바닥에 막 뒹굴뒹굴 구르면서 막이라는데 어머니 말로는 꿈인데도 소름이 돋고 막 미칠 것 같았다고 했어. 너무 무서워서 막 뒷걸음질 치는데 그 시커먼 게 바닥을 기면서 쫓아오더니 내나 막 이랬다고 해. 근데 이때 어머니 뒷가에 막 할머니가 성경책 읽고 있는 소리가 메아리 치는 것처럼 들렸다고 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막 그거 따라서 외우면서 우리 아기 살려주면 평생 모든 거 바쳐서 열심히 믿겠다고 막 기도했다고 했어. 그니까 뭐 눈이 타버릴 것 같이 아플 정도로 큰 무슨 빛 같은 게 그 시커먼 거를 확 낚아채서 막 태워버렸다고 해. 뭐 어머니 말로는 그게 막 되게 포근하고 편하고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는데 뭐 난 못 봤으니 잘은 모르지.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시간 보니까 어머니가 잠든 지 10분도 안 지났던 시간이라고 했어. 할머니는 머리맡에서 성경 읽다가 갑자기 어머니가 곡소리 내면서 식은땀을 무섭게 흘려 죽는 줄 알았다고 해. 어머니는 그때 빛 같은 게 하느님이라고 아직도 믿고 있어.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할머니 못지않은 광신도가 돼서 교회에 다니셔. 그런 일 있고 나서 우령을 순산하고 나 가지셨을 때도 뭐 이상한 일 같은 거 있을까봐 거의 교회에서 사셨다고 해.
외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듣고 절에 가서 그 높으신 스님께 우리 어머니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그분이 우리 어머니는 처음 봤을 때부터 여기 와 있으면 안 될 사람이었다고 했다고 해. 이 이야기는 우리 어머니께 들은 그대로야. 근데 솔직히 이 이야기를 내게 들려줬던 때가 내가 막 사춘기에 들어가서 반항하던 시기라 그냥 날 교회 가게 만들려고 지어낸 얘기가 아닌가 싶었어. 그래서 외할아버지께 물어봤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셔서 좀 놀랐던 적이 있었어.